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법원에서 드루킹 1심 선고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슈 따라잡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젯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93살, 15살 꽃다운 나이에 고초를 겪으시고 여성 운동가로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조문 행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다녀갔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빈소를 가득 채운 조문객들, 의자가 모자라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성 인권운동가로 활약한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첫 번째 추모의 밤 행사에 참석한 이들입니다. 성노예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공개 증언을 하는 등 퇴근 후 조문하러 온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늦은 밤까지 이어져 빈소가 차려진 첫날 약 1,500명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김 할머니를 문병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후 김 할머니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할머니를 떠나보내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인권운동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할머니들도 눈물로 단짝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힘이 없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왜 이것을 해결 못 해줍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화훼치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정부 간 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점, 또 최근에는 초계기 갈등까지 불거져 김 할머니 조문 열기가 더 뜨겁다는 분석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I Can Speak 위안부 영화. 예. 실제 모델이죠, 김복동 할머니가. 예, 많이 보셨죠. 많은 분들이 보셨고 끝에는 많이들 우셨던 영화였죠. 과거에 위안부였다는 거를 밝히지 않고 살다가 어렵게 영어를 배워서 그게 이제 UN 인권위원회에 가서 당신의 피해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그게 이제 줄거리였죠. 근데 이제 김복동 할머니께서 그 모델이었다는데,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의 경우에 이제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이 혼자 그 피해, 위안부 피해에 대해 국한되지 않고 당신의 그 피해 경험을 폭을 훨씬 더 넓혀서 전쟁 중에 벌어지는 성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중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그런 범죄를 전쟁 범죄로 규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국제 형사재판소에.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당신의 그 피해를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하면서 활동을 해가신 거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래서 많은 상들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수상 경력보다는 우선 그 아픔을 그렇게 치유하고 더 확대해가고 키워가는 거는 우리들도 참 배우고 존경할 만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으로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셨어요.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이거는 이제 정부 국가 간에 거론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일들이죠. 거기에서 베트남 전쟁 때에 베트남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뭐 대표적인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좀 훌륭하신 거는 일본에 이제 동일본 지진이 났을 때. 뭐 정부는 정부의 미움짓한 건 그렇지만 정부는 밉지만 이 고초를 겪는 일본 국민들한테는 위로하시고 그리고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평화로 같이 나아갈 동반자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인터뷰 마치고 난 뒤에 저는 이런 분들이 노벨 평화상 추천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정치인이 아니라 이런 분이 진정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문재인 대통령 문상 가셨죠? 조문 갔죠? 조문은 근데 현직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의 이제 조문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져봤더니 처음이돼요. 기록을 봤더니 위안부 할머니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문 간 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이전에 뭐 그 뭐랄까 일본에 대해서 좀 그 의식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은 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조문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거하고 별개로 뭐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일 관계와 위안부 문제, 전쟁 범죄에 대한 고발과 사과 요구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일본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선진국이 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네. 뭐 아쉬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좋습니다. 자, 뭐 이제 좀 정치권 얘기로 좀 가보죠. 뭐 사표 낸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김현철 경제비서관, 경제보좌관, 경제보좌관 신속하게 수리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이제 뭐 비서실장이 바뀌면서 그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건 특히나 그 2030 세대 그리고 5060 세대. 저기서 발언한 거죠. 네 5060 아세안 가라 그랬더니 5060들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 좋으면 네가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세안을 가라는 게 아니라 등산만 다니지 말고 그리고 그 저 댓글 험한 댓글 달고 그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 이 얘기는 조기 퇴직한 5060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그 세대로 치부를 해버린 거잖아요. 폄하를 한 거잖아요. 5060 세대로서는 조기 퇴직을 하고 싶어 했냐고요. 그러게요. 등산이 가고 싶어 가냐고요. 그리고 댓글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면 그걸 그냥 왜 그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없이 한심한 사람들로 치부했다는 거. 그게 그렇죠. 굉장히 그 공분을 사게 한 것 같습니다. 젊은 층한테도 20대들도 뭐 취업 안 된다 헬조선 하지 말고 동남아 나가라.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투덜거리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좀 새로운 데 가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경제보좌관 특히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서는 할 얘기는 아닌 거죠. 하루 만에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하는 거 보면 정권의 차원에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2030 그다음에 60대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빠지고 있는데 딱 고기를 찍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또 설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밥상 그러니까 새 그 차례상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아마 설 민심을 의식해서 노영민 실장이 빨리 정리를 건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각에서는 윤종원 경제수석보다 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이 프레임을 짜는데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역할이 컸던 분인데. 안 그래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표 수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뭐 사람 보내는 거니까 내보내는 거니까 이제 위로의 말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그 지금 정부의 경제 틀을 짜는데 큰 역할을 해줬는데 안타깝다 이런 뭐 말씀을 했다고 해요. 전언에 의하면 그렇게 보면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역할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뭐 한 분 더 있죠. 사표 수리된 분. 지금 저기 그 문제 그 탁현민 행정관의 사표도 수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수리가 드디어 된 거군요. 그 뭐 해주겠느냐, 사표 수리를 하겠냐 안 하겠느냐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측이 다른 거보다도 탁현민 행정관이 너무 많이 지쳤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본인의 그 의사를 존중을 한 것 같습니다. 후임 인사를 보면 이제 앞으로 뭐 이 총선 앞두고 그리고 뭐 김정은 답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청와대에서 어떤 이벤트로 어떤 뭐 그 행사로 저 탁현민 행정관이 이어왔던 그 뭐라 할까요? 그런 좀 그 방식 이런 게 제대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좀 그거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건 좀 혼선이 있으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부대변인은 그만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고민정 부대변인이 이제 장기간 그 휴가에서 사표 안 냈다는 혹시 거예요? 사표 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도됐는데 사표 낸 것은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사표를 낸 건 아니고 장기 휴가다? 아니 휴가면 휴가지 또 장기 휴가는 또 뭐예요? 개인적 사정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이유는 좀 밝혀지겠죠.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찌 됐든 고민정 부대변인은 사표 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보죠. 자, 요거 이수희 변호사님 전공 과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출마한 거죠.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 출마 선언하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교안 그 전 총리는 출마 선언을 했죠. 했고요. 예, 했고 그래서 뭐 무덤에서나 있어야 될 386의 운동권 정치가 국정을 뭐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주 그 입당할 때는 너무 밋밋했다라는 네. 평이 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센 발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통적인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선언문이 있었죠. 아, 그런 이 정치적 노림수가 있군요. 예, 그리고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현재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사파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예, 그런 예. 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정통 지지층이라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예. 지지하시는 분인데 더 그거한 것은 안보 보수라고 그러죠. 우리 보수들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인트를 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현재 여당, 이른바 운동권 세력을 지칭했던 분들은 뭐 반응이 나왔나요? 아직 이제 그러니까 색깔론이다 이런 색깔론, 반응은 나오고 예. 그리고 좀 예상됐었죠.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도했던 그런 이력들을 봤을 때는 뭐 저런 말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내 경선하고 이렇게 그 뭐 대선이랄까 이래서 중도층을 끌어와야 하는 그 선거하고는 좀 포인트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지금 출판 기념회 때 내가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네. 출마 쪽에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가닥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홍준표 전 대표도 무조건 나온다의 한 표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나와서 무참하게 떨어졌을 때 네. 그거는 이후 정치 행보도 그 희망이 없어지는 거라서 아마 뭐 출마했을 때 나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 아, 그걸 좀 따져봐야 된다. 예, 뭐 박빙으로 2등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너무 타격이 크죠. 그러네요. 홍준표 전 대표는 2022년 대통령이 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대선에 다들 이제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너무 대선 후보들이 일찍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제 우려를 했죠. 근데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김무성 전 대표도 가만히 있을까? 예. 그러게요. 예, 좋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핫한 인물로 갑작스럽게 이제 부각될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얘기를 좀 해보면 자, 황교안 이런 식으로 부각되면 그 다음 공격 포인트는 뻔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그쵸. 자, 요 대목을 본인은 어떻게 극복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즉답을 안 했어요. 즉답을 안 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뭐 무덤에 있어야 될 386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원칙이 확고해야 확고해야 통합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즉답한 적도 없고 지금 뭐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쏟아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들한테. 이제 이게 기자들 질문은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당내 경선이 되면 TV 토론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주 그쪽에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뭐 예측은 어렵습니다.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직설적으로 한번 황교안 전 총리한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 어차피 나올 질문이니까 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 똑같을 것 같으니까요. 황교안 전 총리 최순실 알았다. 그러한 문건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최순실을 알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녹음된 거는 조금 있었죠. 그거는 이제 그 2012년 딱 한마디가 있긴 있더군요. 최순실의 그 육성으로. 예, 그거는 2012년에 그 대선 준비하면서 대선 중에 최순실 씨가 황은 그걸 왜 안 받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교안 씨는 그거 왜 안 받지? 예. 그게 뭐냐면 권력형 그런 거 안 받아? 뭐 이렇게 물어봤죠.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걸로 좀 명문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황교안 당신은 변호사였죠. 변호사가 그걸 아마 난색을 표한 것 같아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변호사를 최순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황교안 당시 변호사가 최순실을 알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뭐 저도 황교안
변호사 알았죠. 저는 알았죠. 그분이 저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가 뭐 캠프에서 꽤 비중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는 있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최순실이 황교안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황교안이 최순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올 질문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저 국회 질문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물었었죠. 최순실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그 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순실은 시종일관 황교안 전 총리는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뭐, 공무원인 내가 최순실과 연을 맺을 일이 없었다, 기회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몰랐다는 거에서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그 프리패스로 통과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알았느냐. 총리였으니까 좀 알지 않았느냐라는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몰랐다라고 할 것 같고요. 총리가 뭐 청와대 관저 드나드는 사람을 어찌 알겠어요. 글쎄요. 그리고 친박 측근들도 몰랐다니까 그런 내용은. 그렇죠. 그럼 몰랐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탄핵 소추되고 나서 그 헌재 결정 기간 동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잖아요. 권한대행을 할 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상대 후보들이 겨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직설적으로 몇 개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거죠? 지금 이제 당원이 70%고 일반 여론이 30%거든요. 7대3. 예, 그런데 당원의 많은 비중이 이제 TK 쪽에 있습니다. 부울경이라고 하는. 그렇죠. 3분의 1쯤 되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평이 대세이긴 한데 앞으로 넘어야 되는 산도 많고 또 하나는 지금 당대표가 공천을 주도하고 총선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면에서 과연 그러면 황교안 당대표가 그런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TK가 또 정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고 공무원만 했으니까 당을 너무 모르고 이런 약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지향적이라는 과거지향적이고. 자, 넘어야 될 산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만 찝는다면? 그게 탄핵과 관련된 탄핵이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첫 번째 산이다. 당대표하고 이거 다 이뤘다 할 뿐이면 상관없지만 대선에 나갈 뿐이면은 차기 대선 야권 후보 1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도층을 겨냥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유감이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그걸로는 거죠. 안 된다. 궁금하기는 해요. 그 대목을 어떻게 돌파해낼지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님.